사이버 공간이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발신자 MS 원노트, 설문조사에 응하면 30만 원의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메일이었습니다. 원노트 첨부 파일에 악성 코드를 위장시켜 놓은 자, 북한의 대표 해킹 그룹 김스키였습니다. 국내 사이버 테러 발행 건수는 하루 평균 115만여 건. 이 가운데 다수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공격하는 북한의 해킹.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현모입니다. 북한의 해킹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펜시브 시큐리티 전문 기업 티오리 박세준입니다. SW 곽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나눠볼게요. 한미 합동 보안 권고문이 최초로 발표됐어요. 합동 보안 권고문까지 발표될 정도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추적을 회피하고자 다크웹이나 방탄 호스팅 이런 서버들을 활용하면서 타 해커 조직의 악성 코드를 모방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해킹 도구가 등장한 것과 같이 북한의 해킹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공동 권고문이 발표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메일을 이용한 해킹 공격이 무려 74%나 된다고 들었어요. 최근 국정원이 국내 해킹 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북한 해커의 해킹 메일 공격 발송용 계정이 거의 1만여 건 정도가 있었는데 해킹 메일이 발송될 국내 가입자 이메일 주소도 4,100개 정도가 발견됐어요. 사실 공기관이나 익숙한 업체가 발신자로 있으면 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 심리 공학적 피싱 방법을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메일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어떤 점이 이상한지 안현모 씨가 직접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네이버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저게 지금 네이버가 아니에요. 이 자 앞에 있는 이응이 숫자 0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잘 봐도 보이지가 않죠. 근데 뭐 제가 예를 들면 무슨 가상자산을 쏘아라 이랬을 때 쏠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일단 클릭은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만으로도 해킹이 되나요? 사실 일반인 분들이 받는 저런 피싱 메일에서 그냥 열어보기만 해서 뭔가를 해킹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시고요. 이 이후에 URL 같은 도메인 같은 게 하나 들어있는데 그거를 눌렀을 때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계정을 치게 만들어요. 해킹 이렇게 경유지로 사용된 공격자 서버들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그런 서버에는 특정인의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운전면허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피싱 공격을 입은 후에 이메일에 저장된 개인정보들도 추가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메일을 통한 해킹이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방법엔 또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진화한 수법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죠?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킹을 해서 PC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한 다음에 복구하려면 돈을 내놔라 네. 하고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랜섬웨어에 대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과 악성 코드를 의미하는 멀웨어에서 웨어만 따온 합성어입니다. 즉, 몸값을 뜯어내는 악성 코드라는 얘기인데요. 랜섬웨어가 돈이 되다 보니 수년 전부터 수많은 랜섬웨어 그룹이 생겼고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홀리고스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랜섬웨어입니다. 북한 공격 그룹인 안다리엘에 의해서 사용됐고 금전적인 이득과 타 국가의 기밀을 탈취하는 게 주 목적으로 알려진 조직인데요. 은행, 학교 제조업체, 그리고 행사, 기획업체 이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킹을 저질렀고 대상 장비에 침투해 파일을 암호화한 뒤에 이메일로 일부 파일을 전송하고 암호 해제를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을 시 되려 피해자의 자료를 SNS나 다크웹 등에 유포하거나 피해자가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의 고객들에게 피해 사실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는 총책 조직과 파트너 조직, 일종의 대리 해커들이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 랜섬웨어도 그런 관계가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과 이 고도의 사이버전을 이미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지 그 시작이 궁금해요. 2009년 2월에 정찰총국이 만들어졌을 때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의 정보 수집 및 외화벌이의 주요 창구였던 마약, 성매매 등이 국제사회 제재로 막히면서 정찰총국 6개 가운데 하나인 사이버전 지도국에서 해킹을 담당하게 됐어요. (77)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있었고요. 외교 안보 통일 관련 부처들에 대한 해킹, 그리고 농협 전산망 디도스 공격, 그리고 중앙일보 서버 해킹, 그리고 육군 사령부 인터넷망 해킹, 그리고 2016년에는 정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해킹, 그리고 2018년부터는 가상화폐 공격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북한의 가상화폐 공격은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죠? 북한에 의한 가상자산 해킹 피해 규모는 2019년에 2억 7천만 달러, 2020년에 2억 9,950만 달러, 그리고 2021년에 4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2년에는 16억 5천만 달러로 매년 폭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의 피해 액수는 한화로 환산하면 한 2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북한의 해킹 위협에 한미 보안 공고문에 이어서 한독 합동 보안 공고문까지 발표됐습니다. 이번 공고문에는 북한 해커 조직 킴스키가 구글 서비스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했다고 기재됐는데요.
구글 서비스에 어떤 점을 악용해서 해킹을 한 건가요? 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크로미엄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을 악용한 구글 메일의 절취입니다. 해커가 악성 링크가 포함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발송해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크로미움 기반의 웹브라우저로 본인 지메일에 접속하게 되면 이미 설치된 악성 확장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고 개발자 도구 기능을 활용해서 지메일을 자동으로 절취하게 됩니다. 절취한 이메일 내용은 해커의 경유지 서버로 전송되게 되는 거고요. 와, Gmail 같은 경우는 이중 보안을 하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로그인할 때마다 이 보안 인증이 굉장히 절대 네. 뚫리지 않겠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인증 절차조차도 해킹을 막아주지 못했나 봐요. 그렇죠. 2차 인증 등의 그 개인이 설정한 보안 설정을 우회가 가능한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의 이메일을 은밀하게 절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법이 너무 빠르게 진화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보다 더 큰 문제의 해킹은 또 뭐죠? 네. 많은 분이 사용하고 있는 동기화를 이용한 해킹이 있어요. 피싱 메일로 사전에 절취한 피해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웹과 스마트폰을 동기화하게 되고 해당 기능을 악용해서 공격 대상자가 별도 조작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악성 앱은 동기화 기능을 통해서 피해자 휴대폰에 자동 설치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저보다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거든요. 그렇죠. 거의 모든 네. 정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너무 무섭네요. 네. 자, 이 북한의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곽경주 이사님께서 직접 보여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보여드릴 시연은 백신 취약점을 이용한 북한발 원격 제어 악성 코드에 대한 것들이고요. 네, 지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연에 앞서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측이 어태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원격지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공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부분은 특정 백신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서버를 해킹하는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면 fs.exe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걸 저희는 웨포나이징이라고 부르거든요. 웨포나이징이 뭐냐면 특정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도구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취약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fs.exe만 가지고도 취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해킹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fs.exe를 하고 공격 대상의 IP를 줬고 이제 스캔한다라는 건데 취약점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훑어보는 거고요. 이런 스캔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실제 공격에 사용할 악성 코드를 보내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명령 그 인자에 send 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서버에다가 악성 코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백신이 설치돼 있으니까 이거를 백신이 잡아줘야 돼요. 네. 네, 공격이 시도되고 있다는 걸 잡아줘야 되는데 해당 백신은 그거를 탐지하지 못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피해가 양산됐었던 이슈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succes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공적으로 악성 코드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실제 왼쪽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공격자가 주입시킨 악성 코드가 실제로 해당 서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성공적으로 악성 코드가 들어간 거죠. 사실 공격자의 최종 목적은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명령어로 해당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run이라는 명령어를 집어넣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실제 해당 악성 코드가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시연에서 보여드리는 악성 코드는 Ghost RAT라는 악성 코드인데 북한에서 자주 사용하는 RAT 악성 코드예요. RAT는 뭐냐면 Remote Administration Tool. 쉽게 말해서 원격 제어 악성 코드고요. 원격에서 피해자 PC를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공격자가 해당 고스트 RAT를 운영할 수 있는 화면이 뜬 거고요. 감염된 서버의 IP와 환경들, 컴퓨터 이름, 그리고 운영체제의 종류 이런 것들이 화면에 떴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PC가 아예 장악된 거예요. PC가 아예 장악됐고 해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미 합동 보안 공고문에 또 포함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이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는데 어떤 전술과 기술 또 절차를 사용했는지 이 관련 침해 지표를 같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박세준 대표님께서 또 침해 지표와 관련한 미니 강연을 준비하셨다고요? 북한의 사이버 TTP라고 불리는 침해 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보안에서 TTP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요. Techniques, Procedure를 의미하는 전략과 기술 그리고 절차를 의미합니다. 전략은 공격자의 공격 목표와 또 행위를 설명하고, 기술은 그들이 사용하는 공격 방식을, 그리고 절차는 공격의 전체적인 순서나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안 전문가들이 공격자의 행동 패턴을 설명하고 위협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북한 랜섬웨어 공격에서 관찰된 TTP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해커는 일반적인 취약점을 악용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과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 메신저인 엑스파법의 트로이 목마 파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퍼뜨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 도메인들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퍼뜨리는 행위도 진행했었습니다. 북한 해커가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한미 합동 보안 권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침해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icators of Compromise라고 하는 IOC라고도 불리는 이 침해 지표는 인프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침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수상한 네트워크 IP 접속 기록이라든지 비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등 특정한 패턴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시도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각면에서 쌓이는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잘 정제되고 분석된 정보의 힘은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미 합동 보안 권고문에는 북한 사이버 공격자가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격 제어 트로이모와 같은 맞춤형 악성 코드에 대한 해시 그리고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침해 지표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보안 훈련과 정기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및 보안 감사 그리고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이메일로 인한 해킹 수법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은 발신자 주소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메일 앞에 있는 아이콘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공개하는 북한 해킹 관련 도메인이라던가 유사한 형태의 도메인을 사전에 차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인이나 공공기관에서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무작정 열어보기보다는 발신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의심스러운 메일이면.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열람하는 것도 해킹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예방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그렇게 해킹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좀 침착하게 백업을 해놨는지 그런 검사들을 좀 진행을 하시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백업 데이터를 한 번 더 검증하고 그리고 악성 코드가 없는지 확인을 개인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이라든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뭐 경찰청 등에 우선 사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들이 원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되찾는다, 해커가 그거를 다시 복구해 준다라는 건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고를 하시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자료 절취, 외교안보 정보 수집,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 탈취와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까지 우리 사회 전반이 북한의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사이버 보안에 신경 써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들을 생활화하셔서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북한의 해킹 위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상의 평화를 위해 보안합시다.